대해서 아침마당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존청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 전화 연결로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 방송 전에 바로 녹음을 한 거라서 제가 혼자 만나봤으니까 우정아 씨 음성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듣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네. 자, 잘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존청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존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에 전해드릴 소식도 많습니다만 어제였죠. 어제 이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가 전하는 내용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일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바로 12월 2일 자 프레스 릴리스로 척 슈머하고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all or nothing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네. 스몰 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큰 거를 우리가 한 번에 해야 된다라는 게 기존에 뭐 길게 보면 6개월 이상 그 협상 과정에서 이어졌던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근데 그게 바뀔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면에서 어제 굉장히 큰 프로그레스가 있었던 거고요. 네. 레터의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와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비록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난주 말에 얘기했던 그 말은 큰 규모의 그 스timulus 패키지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에 이제 뒤이어 제가 말씀을 더 드릴 부분이겠습니다만, 상원의 초당적인 또 어떤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로 구성된 그룹에서 새로운 안을 제안했거든요. 그게 대략 한 네. 9천억 불에 달하는 그런 조정안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 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네. 기존의 뭐 2.2조 달러라던가 아니면 그 이상의 히어로스 액트를 기반으로 했던 민주당 지도부의 포지션이 드디어 말하자면 under 뭐 1 트릴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1조 달러 이하로 내려온 그 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뭐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그래서 금년 중에라도 이 스티뮬러스 스몰 딜이 되겠습니다만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어제 나온 그 뉴스 전에는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는 쉽지 않다라고 늘 전망을 했었습니다만, 결국 해넘기기 전에 뭔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미는 보이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또 하나 더 추가로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알면 좋은 부분이 이 연방정부 예산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하나의 안건으로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연방정부 예산에 대해서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에 대한 예산안을 국회 차원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된, 접점이 찾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대선까지에 있어서는 양당이 이게 뭐 연방정부 셧다운 돼서는 안 되다 보니까 임시로 통과를 시켰던 거예요. 그게 12월 11일까지거든요. 그 말은 그 이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한 예산안을 또 통과시켜야 되고, 그게 지금 이번 월요일부터 열린 회기에서 가장 큰 항목 중에 그 안건 중에 하나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같이 통과시키지 않겠느냐, 이거를 스티뮬러스 패키지하고 같이 다루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실적인 어떤 기대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바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는 그런 마당에 신속하게 처리되고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 따라서 이게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연방정부 지금 그 회기가 앞으로 남아있는 게 뭐 상원이 한 10여일 정도 열리고 또 하원은 그보다 더 짧거든요. 그 사이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왕이면은 이런 포지셔닝이 조금 일찍 만들어졌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스티뮬러스 법안이라든가 다른 구호 패키지가 통과가 됐었을 텐데, 뭐 이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것 때문에 서로 양당에서도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 입장 전환을 가져와라라는 압력이 상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 백신이 실제 전 국민에게 보급되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일 것인지, 그래서 안정화 단계에 이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어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었을 텐데, 일단 가장 최근의 뉴스 그 프로그레스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번 주 초였죠. 그게 새로운 그 법안을 양당의 어떤 그 초당적인 협의체에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그 금액이 지금 한 9천억 불, 9,080억 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코로나19 9호 패키지 법안을 이제 소개를 했고요. 거기 들어가 있는 네. 내용들로서 이제 PPP에 대한 내용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에서 양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선에서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도 들어갔어요. 이건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었던 그런 사안이었었죠. 그것도 대략 그렇죠. 1,600억 달러를 집어넣었고,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1,800억 불 정도를 할당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 혜택으로 보면 300불, 주당 300불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장했던 그 300불을 말합니다. 그 300불을 대략 한 4달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공화당 쪽에 대한 어떤 그 안건, 공화당이 주장하는 그런 쪽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라이빌리티 프로텍션도 지금 6개월 동안의 프로텍션에 대한 것을 할당했다라고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말하자면 가장 필요로 하고 뭐 들어갔으면 하고 바라는 그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는 여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그게 네. 그래서 그러나 이게 뭐 전문가들의 어떤 그 커멘트들을 보다 보면 최종적으로 빠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보다는 양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또는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불에 대한 것들이 또 추가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같은 공화당에서 제안했던 그거는 원래 기간이 6개월짜리는 아니었잖아요. 좀 더 길었던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6개월짜리로 법안에 명기가 됐나 보죠. 예, 그게 지금 아직 뭐 공식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이 발표가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일단 네.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한 게 언론에 공개가 된 상황이고,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는 이들이 이 내놓은 안, 이번 주 초였습니다만 그 안에 대한 양당 지도부의 입장이 뭐 심드렁했었어요. 이게 꼭 좋다 이렇게 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뭐 이 공화당에서는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외에 지금 얘기하는 스테이트 앤 로컬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정말 코비드와 상관없이 방만한 운영으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베일아웃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계속해서 주요 정치인들이 언급을 했고, 또 네. 민주당 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민 개혁안에 대한 내용들, 그걸 통해서 뭐 현재 연방정부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나오는 뭐 어떤 죄수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화당에서의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의 입장은 원래는 6개월이 아니라 5년이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은 이게 오케이, 코비드를 이유로 어떤 그 사업장의 위험에 대해 사업주들을 보호함으로써 어떤 기업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지금 5년 동안 이 코비드로 인한 사업장의 불안이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뭐 당연히 현실적인 지적이겠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는 게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이걸 빌미로 말하자면 그 사업주들이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 이런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와 같은 입씨름이 있던 가운데
뭐 민주당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도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다라는 것, 또는 그 이전에도 뭐 계속해서 이 상황이 악화되는 데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좀 움직임이 시작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인타운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은 5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노동법수가 4년인가 5년이 시한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그 얘기가 나간 것 같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그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받을 걸 못 받았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 클레임을 할 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보는데, 네네. 근데 공화당 그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협상이라는 게 뭐 주고받는 거고, 계속해서 뭐 그 내용들이 넣었다 빠졌다 뭐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나 지금 만약에 정말 스몰 딜로 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를 낸다고 하면 아마 공화당에서도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장기간에 대한 프로텍션을 고집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네. 그 가장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PPP 문제하고 1,200불 나올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인데, 1,200불은 변호사님께서 어느 정도 협상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전격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하고 계시는 거니까 예. 그거는 있습니다만 PPP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정책이 지금 스티뮬러스 협상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이 뭐 명백하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또 백악관일 텐데, 백악관에서도 지금 그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그 무역국장이죠. 백악관 대표에서 지금 현재 협상에 있어서의 창구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그런 분인데, 지난 일요일에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지금 접점이 계속해서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으로서 당연히 그 PPP에 대한 것, 그리고 연방정부 실업수당에 대한 그 연장 내용, 그 금액이 얼마건 간에,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그 전 국민에 대한 스티뮬러스 체크, 이 세 가지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네. 그게 대규모가 됐건 소규모가 됐건 그거는 코어 아이템들인 거죠. 항목들인 거고, 그걸 우리가 통과시킴으로써 적어도 백신이 잘 풀리고 그래서 안정화가 될 시기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또한 어떤 다른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발언권이 있는 쪽의 의견을 뭐 언급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선임 경제 비서관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뭐 어스틴 뭐 굴스비 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마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런 내용들이 다 가만히 돼서 전향적인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 나왔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언급을 했던 거는 지난주에 이게 그 낸시 펠로시, 그러니까 지도부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절반을 받고 이후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을 거다. 지금 작은 규모의 딜이라도 진행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또 병행해서 바이든 그 당선인 같은 경우도요. 지난주였죠? 그 이번 주 월요일이었었나요? 그 경제팀들에 대한 그 구성원들 발표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직접 얘기를 한 거죠. 이 스티뮬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작이다, 첫 발자국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는 것 이후에 본인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새로운 스티뮬러스 그 패키지에 대한 그 제안이 될 것이니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규모에 집착하기보다 뭔가를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 뭐 양당의 접점이 찾아지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공감했던 PPP 그리고 스티뮬러스 체크는 뭐 적어도 지금까지 얘기해온 바에 따르면 그냥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가 들으면서
특히나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 뭐 재무장관도 연말이 뭔가 법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가시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이쪽에 사이버 먼데이는 역대 최고 매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실제 만약에 이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연말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전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전망을 네. 지금의 분위기는 확실히 뭐 지지난주 그보다 그 전에 어떤 지지부진했던, 말하자면 11월 달 그랬던 거잖아요. 워낙에 다른 그 주요 사안들이 대선 이후에 이어지다 보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뭐 2주 전에도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면서 답답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에 비하면 확연히 달라진 것 같다. 이런저런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잠깐 그 재무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이 그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의 선임자였죠. 그 앨런을 갖다가 재무장관으로 임명을 하겠다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어,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으로 이제 선임이 된 거잖아요. 제닛 옐런이라는 분이. 근데 방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후임자죠. 이제 새 정부의 이제 재무부의 수장이 되는 건데, 이분의 어떤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바로 직전, 지금 그 제롬 파월 현 그 페드 의장의 직전 선임자였었던 거죠. 2018년 초까지, 17년, 그렇죠. 18년 초까지 이제 연준 의장이었었고, 이분의 커리어 자체가 그 버클리 대학교 교수 하시면서 계속 연준 관련된 그런 그 국가 정책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2008년도 그 경제 위기 당시에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로 아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경험했던 바에 따라 말하자면 큰 지원, 과감한 지원에 대한 걸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이번 위기 시기에 있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계속해서 그 취임하면서, 또는 그 취임이 아니죠, 이제 선임이 되고 또는 그 전에부터 얘기해 왔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그 지원이 행정부 차원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된다 하겠죠. 그 지금 현재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이게 제대로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또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아진다는 얘기인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지 그걸 판단하기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쉽지가 않은데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금 현 재무장관, 말하자면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문우신 재무장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 그 과감한을 어디까지 보느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그 지원이 필요하고 뭔가를 정부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는 공감대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지원 방식과 규모에 있어서는, 또는 그 원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말이 나오는 민주당 또는 연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게 의견인데요. 결국은 네. 뭐 말하자면 아주 단순화를 시킨다면, 지금의 위기가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전부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한 어떤 지원을 그쪽에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의 입장이라면 그 팬데믹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그게 오히려 회복에 방해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이 있을 텐데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문우신 장관의 입장은 후자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상원에서도요, 계속해서 뭐 청문회라던가 이런 전문가들하고의 이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12월 1일이죠. 엊그저께 또 마찬가지로 상원의 은행위원회에서
그 제롬 파월 의장하고 문우신 재무장관 같이 불러놓고 지금 상황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두 어떤 담당자들의 의견이 큰 틀에서는 공감하나 어떤 강론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네요. 네. 이 바이든 당선인이 뭐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뭘 해도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나중에는 더 포괄적이고 더 광범위한 그런 구제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물론 그거는 앞으로의 상황, 앞으로의 이 실제 팬데믹 상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현 정부에서 추가에 뭐 스몰 딜이겠죠. 1조 달러 이하의 또는 그 금액에 통과가 된다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바이든 당선인은 뭐 후보 시절부터 어떤 큰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네. 이거는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특히 이 경선 단계에서 또는 지금 이 행정부 내각을 꾸미는 데 있어서 기존의 민주당의 스펙트럼을 놓고 봤을 때 한쪽 왼쪽 끝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같은 쪽을 대표하는 어떤 리버럴 프로그레시브한 그쪽에서 그 대선 승리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우리는 뭐 자리를 원한다 내지는 그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원한다라는 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와 네. 관련해서 지금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관점에서 보면 말하자면 엘리자베스 워런 그 상원 의원이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그 교육비, 학자금 이게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버든이 된다라는 거, 부담이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받아들였었거든요. 그 바이든 그 후보 시절에 본인의 공약을 네. 다듬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됐거든요. 결국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번 스티뮬러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그 안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만불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쭙고 싶은 게 이 캘리포니아 이 퀄리파이드 비즈니스 텍스 크레딧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업데이트된 사항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 캘리포니아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그런 내용이겠죠. 말하자면 이 고용이 워낙에 문제가 되다 보니 고용을 장려하고 고용에 발생하는 비용을 주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이게 기억하시는 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9월 달에 결정이 돼서 통과가 됐던 법이에요. 그래서 네. 내용은 이 캘리포니아 내 사업장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뭐 구체적인 어떤 자격 요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단순화를 시킨다면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1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그거는 2019년 말 기준에서요. 그리고 이 사업장이 2020년도 2, 4분기를 2019년도 2, 4분기와 비교했을 때 50% 이상 매출이 감소했을 때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네. 종업원 1인당 신규 고용에 대해서 1000불씩 최대 10만 불까지 텍스 크레딧의 형태로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종업원 신규 고용에 대한 1인이라는 면에서 다소 맥이 빠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종업원을 추가로 늘어나게 한다, 고용을 더 늘린다라는 것이 다소 현실적이지 않지 않겠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쨌거나 네네. 법의 내용은 2, 4분기 2020년도 2, 4분기와
2020년도 7월부터 11월 말까지죠. 3, 4분기, 4, 4분기죠. 4, 4분기에서 한 달이 빠지는 건데 그 기간 동안을 놓고 봐서 2020년도 2, 4분기 대비 3, 4분기, 4, 4분기 때 종업원 수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종업원에 대해서 1,000불씩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 1,000불은 아, 업종에 따라 내가 세일즈 텍스를 내는 그런 업종이면 그 세일즈 텍스의 크레딧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인컴 텍스에 대한 네. 크레딧으로 쓸 수도 있고 법인세 또는 뭐 개인 그 오너 비즈니스 오너의 개인세 공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텍스 크레딧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12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first come first serve base라고 예산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웹사이트 포털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뭐 이틀 사흘째인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털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예산 집행이 됐고 그러니까 할당이 됐고 남은 예산이 얼마다라는 걸 나오는데 대략 한 지금 며칠 사이에 15% 20% 정도를 그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당이 그렇군요. 되시는 분들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나왔던 보도 가운데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게 그 PPP의 비용 공제 불가 기사였습니다. IRS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PPP가 이제 많은 분들 활용을 하셨고요. 뭐 아시다시피 고용을 장려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런저런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었고 방식은 론을 주되 퀄리파잉 익스펜디처였었던 거죠. 내가 직원의 임금에 대해서 지급을 하거나 유틸리티, 렌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급할 경우에 그 금액을 탕감해 주겠다라는 거였었죠. 그러면 그 탕감을 받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탕감을 받는 것이 결국 비용인 거잖아요. 내가 예컨대 10,000불을 론을 받았는데 그 10,000불을 종업원 임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 10,000불에 대해서 안 갚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러면 그 채무에 대해서 나는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 혜택인 거잖아요. 수익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갚아야 되는 걸 안 갚아도 되게 된 거니까 마치 돈 받은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 수익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세무적인 면에서 보면 내가 10,000불을 지급했을 때 10,000불을 종업원에게 지급했을 때 이거는 원래는 비용인 거잖아요. 비즈니스 익스펜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내 이 10,000불이라고 하는 비용 지급,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내 과세 소득을 줄이는 비용으로서 쓰이게 되고 그 말은 결국 10,000불만큼의 수입에 해당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컨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이 PPP의 경우는 내가 이 급여 지급에 대해서 안 갚아도 되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안 갚는 거에 대해서 수입으로 안 잡는 것까지 인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발생한 비용을 비용 처리하는 것도 인정 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공제받을 수는 2번 공제받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취지는 2번 공제는 안 해줄 거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돈은 받아서 좋은데 세금은 원래 내던 대로 낸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현금에 대해서는 10,000불만큼 안 갚아도 되니까 좋지만 그 10,000불을 안 갚아도 된 거에 대해서 수입으로 안 잡는 대신에 비용으로도 안 잡으니까 세금, 소득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다지 큰 혜택이 그다지 큰이 아니라 혜택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여러 이 세법의 전문가들이 이걸 좀 바꿔보자. 제도의 취지는 정말 고통받는 이런 스몰 비즈니스 사업주들로 하여금 현금 지원을 하는 데 있었지만 그로부터 당연히 비롯되는 과세 부담도 늘리면 안 될 테니까 이 부분도 그렇죠. 비용 공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개정하자라는 게 여러 차례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법안의 형태로도 나왔어요, 사실. 근데 그게 그냥
뭐 주목받지 못하고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고, 또는 뭐 이제 여러 그 이익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금융기관 연합체라던가 뭐 AICPA, 그러니까 회계사 연합 뭐 이런 데서도 상하원에 의견서들을 이제 제출하면서 이 부분 고치는 게 좋지 않겠냐, IRS에 포함해서요. 근데 그에 대해서 IRS의 입장이 최근에 다시 나왔어요. 이제 룰링을 발표하면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라는 의견이고, 지금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연말이 이제 됐잖아요. 연말이 되고 내년도 되면 또 2020년에 대한 세무신고를 진행하는 그런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 혜택을 받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도와주시는 그 전문가들하고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을 일단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공제 못 받는 것으로 감안해서 과세액을 결정하고 납부를 하고 나중에 뭐 법이 바뀌어서 혜택을 보게 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플랜을 짜는 것이 나중을 생각할 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좌청 변호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